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나라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좀 위안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반일 역사관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제가 이 발자문에다가도 썼습니다마는 반일 문제는 틀림없이 이 친중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중과 반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알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약 30분에 걸쳐서 좀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관을 휘어잡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신채호가 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두 가지 사관이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를 휘어잡고 한국 사회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E.H. 카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흉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과거 현재와의 대화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역사를 우리 입맛대로 뜯어 고쳐서 새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E.H. 카의 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 신채호의 그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사람은 그냥 눈만 떴다 하면은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채호가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니던 그 시대에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광복군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광복군 숫자? 보통 300명에서 500명 수준이었고요. 1945년도 가장 많았을 때의 통계가 6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군은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복군이 아무리 의지도 좋고 그 광복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다 하더라도 682명 대 720만 이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투쟁을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투쟁을 안 하는 놈들은 전부 우리의 적이니까 이놈들은 다 암살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김원봉의 의열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제멋대로 쓸 수 있고 투쟁을 하는 것만이 옳은 사관이다라는 그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주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은 우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은 쪽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무슨 문명을 갖다 줬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뒤진 인간들이다.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똑같이 무시를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야말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 오랑캐라고 그렇게 멸시하던 이 여진족 오랑캐가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이 오배불망 그야말로 상국만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1637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인조가 저 지금으로 치면은 저 잠실 그 삼전도에 가가지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그런 그 항복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진족이 우리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대를 하고 조공을 받았던 이 여진족 오랑캐들한테 그 참혹하게 당하고 나니까 이거를 뭔가 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북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군대가 10,000명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300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그 북벌을 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북벌이라는 얘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소중화라는 그 세계로 그 빠져나가 가지고 이 망해나 자빠진 그 명나라한테 몰래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청나라는 여진족 오랑캐니까 저것들은 멸시를 합니다. 이러한 그 시대착오적이고 정신착란적인 이런 대보단에서의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느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을 하거든요.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을 한 다음에 야, 니네 이제 이거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때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 제사를 없앴습니다. 무려 그냥 뭐 횟수로 치면 한 200년 넘게 망한 명나라 그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 대보단 제사를 200년 이상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빠져든 이 소위 말하는 그 소중화라는 그 세계관이 뭐냐? 예. 이런 뜻입니다. 중원이 오랑캐 만주족에게 더럽혀진 현실에서 중화 문물을 간직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중화 문명의 적통이자 계승자는 만주족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이다. 따라서 이 세상 유일의 문명국이요 중화국은 조선이다. 따라서 조선은 소중화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화 문명, 이건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근대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1894년에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적대를 하던 나라가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망해가지고 뭐 저기 조선에서 쫓겨났으니까 힘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국으로 모신 게 하필이면 러시아를 또 상국으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놓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주 그 패권 쟁패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로 내려오는 길목을 처음 가서 틀어막았습니다. 저 흑해에 있는 그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를 틀어막아가지고 크림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못 내려오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에 가서 틀어막아야 되는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뭐 이 지구상에서 너무 먼 나라에다가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기도 피곤하고 또 영국은 해군국이고 러시아는 육군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싸우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일본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이 군대를 이 영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막 실어나르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잘못하다가 이거 러시아한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이 그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에 그 영일 동맹을 맺는 그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일본 너희들 러시아하고 싸워서 그 이겨라. 우리가 정보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모든 것을 다 대주겠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너희들이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다음에 한반도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런 조항이 영일동맹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러시아를 축출한 다음에 일본이 들어오니까 그 조선의 지도부들은 청나라에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요 적대적 타자를 일본으로 치환을 시켜서 반일 감정이 이때서부터 아주 굉장히 심하게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좌익 진영들은 역사를 어떤 식으로 그 정리하고 있냐면 이게 자꾸 소리. 자기네들의 역사적 정통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봉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의병 봉기가 1894년에 동학농민 봉기로 이어졌고 그것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4.19로 이어지고 5.18로 이어져서 그 5.18 정신이 광화문에 있는 촛불 그 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집권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관을 딱 꿰뚫어서 지배하는 것은 투쟁사관입니다. 그 투쟁사관의 핵심 키워드는 항일 무장투쟁이고요. 그 항일무장투쟁을 상징하는 것이 신채호, 아까 말씀드린 신채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놈 정신이라는 한놈. 이 한놈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잃은 한국인 모두가 하나의 몸뚱이가 되어서 일제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한놈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채호가 쓴 글을 보면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등 민족영웅의 유해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뭐 친구도 스승도 없어요. 이 투쟁에 대해서 이탈하면 다 베어버려 죽여버릴 원수고요. 또 자기의 같은 한 몸이라고 해도 왼쪽 팔이 배반하면 즉각 오른팔이 왼팔을 잘라서 잘라내는 이런 것을 한놈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신채호의 그 극단적인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군의 뿌리다라고 주장을 한 그 김원봉이가 의열단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의열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의열단 선언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신채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이라는 것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열단 선언의 맨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가 민중과 손을 잡고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신채호나 의열단원들이 만주에서 뭐 암살, 뭐 폭력 이런 것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을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한반도를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하고 개방하고 통상할 수 있는 나라를 국제연맹이 만들어 달라. 그러자면은 자연히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게 위임 통치 초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외교 독립 이런 거는 신채호나 김원봉이 보기에 다 이거 때려 죽일 놈들의 그 소위 말하는 투항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이승만이 그 당시 상해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위임 통치 청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서 의열단원을 상해에다가 보냈습니다. 이승만이 그걸 알고 상해에서 나와가지고 필리핀을 거쳐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신채호는 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위임 통치 청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웃기게도 바로 이처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정권이나 중국 국민당 정부나 모택동 정부의 그 의지에서 그들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했습니다. 유인석이가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한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의 적통을 회복하면 소중화인 조선의 독립이 저절로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문이 공화정을 실시하고 공자학교를 폐쇄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절망낙담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외무총장 신규식은 광동정부, 광동에서 순원이 그 주석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손문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과거에 그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 황제들을 그 아련을 할 때 했던 6차례에 걸친 아주 최고 예우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문이 드디어 조선에서 또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대를 하는구나. 이거 손문을 황제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알려지는 바람에 임시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규씨가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분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망명한 이 독립운동 세력은 이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중화 세계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당 아니면 공산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복군 그러면은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불편한 역사에 의하면은 광복군은 중국 장개석 정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통수권, 작전지휘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작전지휘는 전부 중국군이 했습니다. 이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선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 이거는 중국 국민당 군대 산하에 편제돼 있던 이런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활동비와 월급을 받고 중국 국민당 산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넘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대원들이 탈출해가지고 모택동 군대로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택동 군대에 가서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뒤를 캐보면 전부 중국 공산당 아니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야말로 품에 안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옛날에 그 청나라에다가 아주 그냥 그 멸시라고 하대를 하고 적대를 하던 그 의식이 일본한테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의 이런 이상한 그 역사관이 횡행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항일운동 그리고 뭐 무장투쟁 이런 거를 그 끝끝내 우기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수령이 된 이 김일성이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돼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김원봉 의열단처럼 저 의열단 활동은 김원봉이는 저 소련의 코민테른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또 이 사람은 다른 부대원들은 전부 공산당 산하로 도망을 갔는데 김원봉이도 같이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에서 야 너는 오면 안 돼 하고 김원봉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이는 그냥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암살하고 뭐 테러하고 그냥 파괴하고 이런 짓만 한 사람이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도 이거 정말 부담되는 인간이거든요. 그 너는 오지 마.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냥 거기에 남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욕을 했던 김구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광복군 부사령관이 됩니다. 광복군 부사령관이 되고 나서도 광복군 총사령관이 이청천인데 이청천의 지휘를 안 받고 제멋대로 막 활동을 하니까 광복군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월북을 한 이런 사람을 지금 독립유공자를 만들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야 지금 우리 김일성 위대하신 장군님도 보천보 전투 이런 거 화끈하게 했는데 이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야지.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은 6.25 남침도 절대로 그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의 남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국내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일 세력을 이토록 증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과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해방 공간에서 공산 세력을 파괴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좌파나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이유는 식민지 시대에 그들의 행위를 증오하는 게 아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공산당들을 때려잡는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일 문제가 들고 나오면 바로 북한이
여기에 가세를 해서 북한이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반일은 친중으로 연결이 되고 친중은 친북으로 연결이 돼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주에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은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거 없는 일본에 대한 이 우월의식, 이게 그 뿌리고, 이 뿌리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 한국을 뭐 강제 병탈한 1910년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 뿌리가 너무나도 오래 깊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런 뭐 몇 번에 뭐 이런 세미나 가지고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훈 선생님하고 참 고민하다가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얼마 전에 펴냈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일본을 공격하고 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허상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니까 이런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지적인 이런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런 반일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